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이제 곧 설입니다. 네. 설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런데 이제 설이 되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항상 떠오르는 이름이 부모님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효도, 그리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 직접 스튜디오로 모십니다.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주말을 앞두고 미세먼지 소식이 있어서 날씨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온다고 하니까 역시 추위는 덜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은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진 곳이 있으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보다 따뜻하게 챙겨 입는 게 좋겠습니다. 8시를 조금 넘긴 이 시각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영하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낮지만 평년 기온은 2도 정도 웃돌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미세먼지 걱정까지 없는 어제와 같은 날씨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다시 우려했던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충청과 전북, 광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턴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올 텐데요. 이로 인해 수도권과 충북, 전북에서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전과 밤엔 대전과 세종, 충남과 광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청정한 공기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가 쌓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스크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내려져 있던 건조주의보는 전남 동부 지역에도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그해 지역의 대기도 점점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일 맑은 하늘 아래 낮 기온은 제법 오릅니다. 서울 5도, 대전, 안동 7도,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평년 기온도 웃돌아 온화함이 감도겠습니다. 주말 사이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예년 수준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다만 일요일 낮에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와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등 일시적으로 추워지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메마른 대기까지 이어져 눈도 많이 건조해지죠. 대표적으로 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요. 건조함은 물론 야맹증과 근시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눈 건강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무엇이든 Q&A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미세먼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관심사 중에 하나고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최근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인구 수가 무려 1년에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라고 하면 흡연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6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미세먼지 사망자 수가 흡연 사망자 수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할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철진 경제전문가 그리고 강혜정 산림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 두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잠깐 괜찮았나 싶었더니 네. 다시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계속될지 먼저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기 전에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장임석 센터장님과 전화 연결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야외활동 자제하라는 뉴스를 자주 전해드리다 보니까 주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가정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주말 날씨는 어떨까요? 네, 날씨는 대체로 맑고
또 전국적으로 구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미세먼지는 이제 오늘 중서부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찬 공기가 불면서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뜻하면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없으면 춥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겁니다. 자, 이 미세먼지는 얼마나 계속되나요? 미세먼지 나쁨 수준은 이제 3월까지 계속 증가하고요. 아유. 5월까지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바뀌면서 이제 8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 나쁨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12월 12달 중에 8월만 빼고는 다 나쁨이 올 수 있다. 예.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3월 되면은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불청객 황사도 오지 않나 이런 걱정도 드는데, 올봄 황사가 예년보다 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미리 짐작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황사 강도는 뚜렷하게 감소를 하였는데요. 하였고 발생 일수 역시 이제 2015년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발생 일수는 해마다 변동성이 큰 편이라서요. 다음 달에 저희가 기후 전망과 함께 올해 황사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네. 이건 문제가 많네요. 심각하네요. 예. 정말 앞으로 최소 몇 달은 더 이 미세먼지와 싸워야 된다는 말인데 대책을 더 잘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황사까지 오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역시 미세먼지를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알려진 방법은 이제 마스크 착용인데, 마스크에 대해서 뭐 고르는 법, 착용하는 법 많이들 이제 방송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이게 마스크를 써야 되죠?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 마스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선 마스크 착용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미세먼지의 크기, 우리 머리카락의 2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호흡기 질환뿐만이 아니라요. 뭐 실험관 질환. 요즘에는 이게 뇌로 올라가서 네. 치매까지도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학계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마스크로도 부족하다고 해서 얼굴에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러면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의 효과는 아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마스크만 착용하셔야 되는데요. 이 착용할 때도 올바른 착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걸 바짝 타이트하게 얼굴에다 붙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비싸고 좋은 마스크, 산업용 마스크를 썼어요. 그런데도 저 공간이 뜨잖아요. 아무 소용 없겠죠. 그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착용할 때는 완전히 얼굴에 탁 붙게. 그래서 이제 조임선도 있어요. 저 옆에 보시면은요. 저걸 조여가지고 완전히 저렇게 밀착되게 착용해야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마스크 쓰시고 불편하다고 자꾸 이렇게 앞에 만지시는 분들 네, 계세요. 네. 이렇게 되면 그 필터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생각 같아서 그냥 마스크 쓴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실리콘으로 딱 막아야지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민폐가 딱 될 그러고 것 같은 싶죠. 느낌도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없고. 네. 특히 이제 마스크는 일회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또 이 마스크 한번 쓰고 특히 뭐 잠깐 갔다 오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쓰고 재활용을 할 이런 수밖에 경우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마스크는 재활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어르신들 아끼려고 이제 세탁도 많이 하는데 네. 세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 너무 비싼 거보다는 어느 정도 KF 마크가 붙은 뭐 중가 정도가 좋지 않냐. 일회용이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다들 사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마스크 값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 정도면 마스크 없이도 1시간 정도는 외출 괜찮지 않을까. 보통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속설들이 있는데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출 시간이 1시간 이내다. 뭐 20분, 30분 정도라면은 갔다가 오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1시간이 넘는 외출이라면 무조건. 뭐 이번 주말 같을 때 무조건 마스크 착용이 좋습니다. 뭐 호흡기 중에 코도 있고 입도 있잖아요. 네. 입이야 이제 마스크로 가리고 뭐 코도 좀 가리면 되는데 눈은 같은 눈이 경우는 문제네요. 안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눈 관리법. 그렇습니다. 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는데 마찬가지로 일회용 인공 눈물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방울, 두 방울 하루 전체적으로는 한 5회 정도로 해서 이제 저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게 좋은데요. 인공 눈물도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저것도 일회용, 그러니까 짧게 쓰시고 버려야 돼요. 저걸 묵혔다가 뭐 한 달 동안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외출했다 들어오시면 꼭 이렇게 그 따뜻한 물수건 같은 걸로 좀 찜질하시고 마사지도 하시고 그렇게 네네네. 하면 미세먼지로 피곤했던 눈이 조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저도 그렇지만 콘택트 렌즈 끼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걸 착용을 해보면 왠지 보호막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위안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게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렌즈를 껴서 눈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요. 네. 산소 투과를 막고 있어서 오히려 더 미세먼지 있을 때 렌즈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안경 착용이 좋은데 네네. 꼭 렌즈를 껴야 된다면 모자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는 방식. 아니면 이제 보호 안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착 붙는 게 있는데 네네. 보호 안경은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밖에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창문을 닫고 방콕하거나 대형 쇼핑몰 같은 실내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활동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외출 줄이는 것이 네. 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 시간을 더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3시간 등산했다. 네. 그러면 1시간으로 줄이게 되고 등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마을 한 2, 30분 산책하는 이런 식으로 야외 활동 줄이는 것이 뭐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실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실내만 있을 수는 실내가 없지만 안전하냐, 이거죠? 실내도 안전하지가 않죠. 네. 이게 또 하나 대표적인 착각인데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하루를 보면은 밖에서 생활하는 것과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 거의 실내에서 한 90% 정도를 생활합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오염되고 있어서 이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저런 마스크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강혜정 씨께 여쭤볼게요. 네. 실내 공기 산림 전문가시니까 네. 실내 공기 오염을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보다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실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것들 뭐 진공청소기를 돌릴 때도 그 네. 필터를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는 아주 작은 미세먼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고요. 그리고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시에는 이제 이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한 네네. 28배 높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리법을 좀 바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실내에서 향초나 방향제 같은 거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런 게 또 실내 공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 굽고 이럴 때 주부님들이 냄새 제거로 초를 켜는데 네. 미세먼지에서는 집안에 향초 키는 게 최악이에요. 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배 이상 실내 먼지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네네.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집에서 초 키는 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요? 그러니까 진공청소기를 돌릴 때는 일단 환기를 시키면서 환기시키고. 네. 환기를 시키면서 하셔야 되고 이때 공기청정기는 꼭 끄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아까 조리법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찌거나 끓이는 조리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까 환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며칠 전처럼 밖이 너무 뿌해서 보이지가 않을 정도인데 창문을 과연 열 수 있을까요? 네, 창문을 일단은 열고 어떻게든 예. 환기를 해야 됩니다. 아. 환기를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죠. 실내에서 생활이 더 긴데 네네. 실내 뭐 밖에서 들어온 미세먼지 막는다 하더라도 실내에서 발생하는 화학 오염 물질, 건축 오염 물질 여기에 시달리면서 더 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적당한 시간 내에 환기는 필수입니다. 네, 또 그 밀폐된 실내 환경에는 뭐 이렇게 뭐 산소가 조금씩 없어지면서 이산화탄소 그 율이 많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환기는 꼭 시켜주셔야 돼요. 환기 방법 이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환기 방법 할 때는 조금 기억하기 쉽게 네. 구구단을 좀 외워보세요. 네. 3, 5, 15. 3, 5, 15. 네, 네. 하루에 3번, 5분에서 한 15분 정도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은데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네. 30분 이상 환기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 오히려. 농도가 집안이 훨씬 높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할까요? 환기는? 이것도 3, 5, 15 환기 네. 뭐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15만 생각하세요. 10시에서 5시 사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로가에 있는 집들은 네.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아. 그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얘기 네.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어제 이제 수소 경제, 새로운 수소차 시대에 대한 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과연 우리의 기술력이 이런 정부의 정책적 구상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조금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서울 2곳을 포함해 전국 수소 충전소는 불과 14곳. 연구용을 제외하면 일반인은 9곳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를 풀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충전소 규제 개선과 설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소 충전소를 올해 86개, 2022년까지 310개로 늘려 충전소가 1,200개로 늘어나는 2040년에는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620만 대로 늘리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도 정부가 구상하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한 축입니다. 정부는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폭발 위험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터지고 그런 위험이 많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안전한지 말해 주시면 안심하지 않을까. 현재 기술이 수소 경제의 로드맵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석유 화학 공정에서 추출하는 수소가 제한적이고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안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수소를 생산하고 수송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될 단계이지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정부는 올해 가칭 수소경제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수소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김지환입니다.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으로 함께하고 있죠. 네, 오늘은 아주 익숙한 얼굴이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랄라리랄랄라 손뼉 치면서 국민 안내양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시죠? 트로트 가수 김정현 씨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월길 따라 인생길 따라 시골버스 달려갑니다. 기쁨도 싫고 행복도 싫고 우리 함께 달려갑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랄라리랄라 손뼉 치면서 흥겨우게 노래 불러요. 사랑의 바구니에 추억을 담아 고향 찾아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노래를 1절밖에 못 들었네요. 아유, 아쉽네요. 방금 부르신 노래가 이제 고향버스라는 노래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정말 반갑습니다. 가수 김정현 씨께서는 근데 네. 노래운동 대중화에 앞섰던 그룹이잖아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출신이시고 또 우리에게는 아주 빨간 자켓을 휘날리면서 그렇게 네네. 시골을 누비는 국민 안내원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하셨네요. 트로트 가수 된 지는 진짜 딱 11년 차로 접어들었고요. 그래요, 벌써. 시간이 참 빠르죠. 예. 돌이켜보면 20대 때 이제 제가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민중가요를 불렀었고 네. 또 30대는 방송인으로 정말 방송에 미쳐서 살았던 시절이었고요. 또 40대는 진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서 정신없이 이렇게 달렸고 지금은 이제 강연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변화무쌍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제가 트로트 가수이지만 예전에 놓쳤어도 민중의 아픔을 노래로 표현을 한 것이고 트로트 역시 서민의 이야기를 담은 거라 저는 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최근에는 효 콘서트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작은 거예요. 그냥 제가 46의 한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나는 과연 좋은 엄마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자식인가? 가족이란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제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을 그냥 노래도 하면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어요. 네. 거창하진 않습니다. 네, 아유, 훌륭하신 거죠. 예. 자, 부모님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사실 가슴이 찡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의 강연을 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제목이 어버이, 나의 어버이이네요. 예. 네. 자, 박수로 함께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51살이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죠? 젊어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3남매 중 막내로서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랐었는데 결혼하면서 제 인생은 그야말로 완전히 회오리바람 아닌 거센 폭풍을 맞아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힘들 때 누구를 먼저 이렇게 떠올리세요? 뭐 역시 엄마, 그죠? 무서워도 엄마, 좋아도 엄마, 그죠? 저 역시 이제 엄마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제 꿈은 원래 현모양처였는데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30대 후반이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맛집 취재를 갔다가 거기 맛집 사장님으로 예, 돈이 많은 줄 알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제 스타일은 진짜 아니에요. 생긴 것도 진짜. 그리고 막 이 목걸이에 막 머리 뭐 브릿지 넣고 진짜 저 사람 참 누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참 인생이 좋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내가 정말 그리던 여자라는 거예요. 첫눈에 반하죠. 첫눈에 반했죠. 그 남자가 나에게. 그래서 정현 씨, 나 당신이 마음에 드는데 만날 거요, 말 거요 대답을 하라고 딱 만난 지 한 번 됐을 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들려서 저는 그게 정말 박력 있는 남자구나 싶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박력 있는 남자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좋아요, 만나요 이제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박력이 지땡이더라고요. 알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저는 이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 저는 진짜 돈 많은 남자인 줄 알았더니 뭐 이미 사업은 실패해서 뭐 이제 거의 빚만 남은 가게에다가 거기에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 또 이제 결혼에 대한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나이 차가 저하고 9살이나 됐어요. 근데 이게 이미 뭐 만나기 시작한 거 제가 환경이 안 좋다고 또 우리가 의리가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이 한 몸 바쳐 열심히 살아보리라 해서 이제 남편하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론 부모님에게는 이제 비밀로 하고 일단 몰래 이제 데이트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거의 동거 아닌 동거가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죠. 저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맛집으로 성공한 그런 사장님이셔서 다시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이제 대출 받고 이래서 이제 여의도에서 가게를 시작했는데 역시 음식을 워낙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을 메뉴를 개발하자마자 그게 초대박을 쳤죠. 그래서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고 종목은 이제 삼계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막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도 살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제대로 이게 이제 콩깍지가 제대로 씌운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요. 근데 환경을 비껴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AI가 터졌어요. 조류독감. 네, 조류독감.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조류독감 하면은 그냥 끓여서 먹으면 상관없대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2006년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조류독감에 삼계탕 먹고 조류독감 걸린 삼계탕 먹고 사람이 죽었디야 막 이런 헛소문이 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AI에 한번 이제 무너졌죠. 근데 원래 어르신들은 AI를 빨딱병이라고 해요. 뭐냐면
이렇게 자빠지면 빨딱 일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빨딱병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3년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AI를 2번 맞았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버틸 재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식점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던 찰나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죠. 전화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가 너 어디냐? 그때 저는 이제 음식점에서 이제 막 서빙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엄마 나 어디긴 나 지금 방송국에서 지금 방송 준비하느라 바쁜데 왜? 그랬더니 엄마가 아가 내가 너 옷 주려고 옷 한 벌 갖고 왔는데 언제 집에 오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또 초복이었어요.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니 엄마 저기 내가 일이 아주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수의실에 맡기고 가. 지금은 이제 현관문이 전부 다 버튼식이지만 옛날엔 열쇠로 따고 들어가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는 이제 그렇게 집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갑자기 또 전화 왔어요. 너 어디냐? 빨리 집으로 와라. 엄마 바쁘다니까. 너 빨리 와! 어쩐 일인가 했더니 저희 엄마가 막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엄마 왜 화가 나 있지? 막 뭔지 모를 불안감이 이제 집에 막 갔더니 저희 엄마가 너 누구랑 사냐 시방.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 뭐야? 그랬더니 옷을 맡기려고 여기 몇 동 몇 호에 사는 딸 집에 이것 좀 전해주시라고 제 딸이라고 그랬더니 저희 수희 아저씨께서 아주 친절하게 아유 그 집 막내 사이는 참 친절해요. 아이고 때 되면 맛있는 것도 얼마나 잘 갖다 주든지 아유 사이가 참 멋있어요. 저희 엄마가 누구? 누구야? 아니 저기 어르신 사위도 몰라요. 그 길로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호출했던 거죠. 집에 가자마자 제가 좀 맞고 자란 편이었어요. 저희 엄마한테 등을 많이 맞았는데 그때는 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여기저기 뭐 엄마의 우리 엄마 힘이 무척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신발 벗고 도망갔죠. 많은 게 무서워서 길가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럴 정도로 도망갔고 저희 엄마는 이제 너무 충격받으셔서 쓰러지셔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고 이런 난리 아닌 난리를 겪게 됐죠. 그날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는 이제 호출을 당해서 밤새도록 엄마한테 이제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앞으로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지금이 중요하고 난 이 사람의 앞으로 미래가 나는 전망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 만나는 걸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어렵게 이제 허락을 맡아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의도는 이제 저희가 이 빨딱병 AI에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서 정리하고 제 남편이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골 가면 자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김포에 자기가 건물을 하나 보고 왔는데 통나무집에 너무너무 멋있더래요. 그래서 저 집에 가면 내 인생에 다시 봄날은 온다. 나만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평생을 방송만 했지 뭐 사업이라는 거 못했기 때문에 뭐 어련히 알아서 잘 골랐을까. 그래서 딱하니 이제 그 통나무 집으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대명항 옆에 있었는데 대명항은 7월, 8월이 금어기예요. 금어기란 배가 뜨지 않고 사람이 없는 거고 삼계탕의 성수기는 7월, 8월이에요. 웃으셔도 돼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사람 없는 장소로 사람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있던 집도 다 팔고 차도 팔고 제가 이제 식당에서 남편하고 둘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테이블이 3개 들어가 있고 딱 2사람이 누우면 알맞을 만한 방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테이블 깔고 장사를 하다가 그런 저녁 되면 이제 그 테이블을 치우고 거기 이불 딱 한 자락 깔고 남편하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아유 뭐 잘 살겠지 편히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방송을 하면서도 이런 이중 생활이 저에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방송은 늘 웃어야 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음식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냥 집 없는 사람? 그렇다고 결혼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저 역시 제가 잘 살았으면 부모님한테 전화 자주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큰 소리 치고 지금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지만 엄마 좀 있으면 엄마가 정말 행복할 거다. 그리고 남편 역시 어머니께서 지금 흘리시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겠지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잖아요. 갈수록 바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고 그죠? 지하실이 있는 줄 알았더니 땅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연락도 이제 아예 거의 못하고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가 오니까 남편이 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안쓰러웠는지 집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없는 와중에.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보는 순간, 진짜 내 집이 생겼구나. 나 진짜 좋아. 그랬더니 좋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넌 이 집이 좋아? 그럼 이제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밟고 간 그 자리에서 잠을 안 자도 되는 게 난 정말 행복해 라고 막 좋아했더니 남편이 탁 한숨을 쉬면서 짠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남편과의 첫 집이죠. 그 신혼집은 바로 컨테이너였어요. 먼저 쉽게 얘기해서 컨테이너지만 조립식 판넬이었어요. 그래도 제 남편이 이제 신혼집이라 그랬는지 나름대로 이제 뭐 황토 페인트 있잖아요. 그걸로 쫙 도배질을 하고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새집 증후군이 생기더라고요. 그 황토 페인트 냄새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컨테이너고 또 우리 제 남편이 얼마나 그 집 위치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았냐면 아주 풍경이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지만 정화조 위에다가 그 집을 턱하니 나가지고 냄새 저는 세상에 이런 냄새가 존재한다는 걸 제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됐죠. 냄새가 정말 특히나 이 조립식 판넬에서 살다 보니까 잠을 자다가 막 투투투투투투 막 난리도 아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서 이렇게 딱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투투투투 소리는 빗소리였어요. 근데 정말 가랑비 소리가 이 판넬을 때릴 때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큰 정말 천둥번개 치는 빗소리 소나기로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뭐 야영장 가서 저희가 이제 텐트 안에서 잠을 자잖아요. 이 빗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래요.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것도 하고 야영장 간 분들은 어머 낭만이야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저 빗속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과거를 떠올리는 이제 그런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 있다는 것,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이렇게 편하고 좋은지 몰랐거든요.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살면 더 좋겠지만 그저 남편하고 저하고 발 뻗고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도장을 찍었어야 돼. 무슨 도장인 줄 알죠? 내가 도장을 찍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때 남편하고 이렇게 뭐 신혼 재미도 없이 워낙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신혼 재미도 없이 살고 급기야는 이제 이렇게 돈을 빌리고 하다가 더 이상 빌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했을 땐 당연히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대부업체 돈까지 썼다가 대부업체 다 갚고 결국 이제 금융권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저는 이제 신용불량을 신청하고 남편은 이제 개인 회생으로 해서 둘 다 경제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죠. 돈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 돈이 중요해 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돈이 참 중요하고 돈에 대해서 쫓기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발생이 되냐면 저희 엄마한테 이제 계속 찾아뵙지도 못했던 찰나에 이제 저희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잘 지내니? 오빠 되게 오랜만이네. 그랬더니 너 엄마한테 좀 말아. 왜? 엄마가 지금 직장암이다. 그래서
알았어, 일단 갈게. 그리고 이제 갔어요. 야속하게도 남편은 자기가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 부모님 찾아뵙지 않는다고 하고 자기는 안 간대요. 그때가 또 이혼의 기회였어요. 두 번째. 정말 쓰라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제 엄마를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워 계시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6인실, 다인실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워 계신 엄마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계신 환자들은 정말 좋겠다. 왜냐면 보험금이 나오니까 보험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 생각이 후루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미쳤구나 내가. 어머 지금 이게 무슨 생각이지? 그분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이 와중에 나는 그 보험금이 부러워?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놀래가지고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많은 반성을 하게 됐죠. 그만큼 돈이 없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모든 가진 사람들이 다 부럽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늘 숙제가 엄마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부모님을 어떻게 찾아뵈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한테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건 K본부였습니다. 네, 네 고향. 근데 사실 저는 그 프로그램이 진짜 방송하면서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시골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뵙는 게 되게 보기 좋았고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 프로그램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전화가 마침 온 거였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지금 제가 국민 안내양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고향버스를 만나게 된 거였는데 제가 이제 시골 다니면서 저희 엄마, 아빠 닮은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들 뵐 때마다 우리 아빠는 이렇게 됐겠지? 우리 엄마도 이렇게 바뀌었겠지?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거의 전화 못하고 산 세월이 5년, 6년 이제 그 시간이 엄청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고 싶지만 전화를 이렇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부모님한테 전화 안 해본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전화 한 번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돼요. 처음에는 전화 나중에 하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민망해서 못하고 나중엔 어색해서 전화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 일지라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엄마가 텔레비전 보고 계시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고 좋아하실 거야. 그냥 이런 저 스스로의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지 닮은 분들 뵈면 이제 손 한번 잡아드리고 엄마 보면 또 이렇게 그게 저희 진정성이 이제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됐던 것 같고 그런 제 마음이 잘 전달이 됐는지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쭉쭉 흘렀습니다. 그만큼 저는 부모님에 대한 숙제가 굉장히 커졌어요. 엄마가 분명히 전혀는 방송에 나오면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없냐 그럴 게 저한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던 찰나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릴 수 있는 쾌가 하나 생겼어요. 그건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임신을 한 나이가 저는 45, 남편은 54세.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저는 이제 46, 남편은 55인 거죠. 그래서 저는 드디어 전화할 일이 생겼다. 뭐라도 있어야지. 거리가 있어야지 엄마한테 전화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용기 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잘 있었어? 그래, 너 오랜만이다. 그 서운함이 목소리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전화 한 통 없어? 그러는 너는? 그래서 엄마 있잖아. 나 엄마한테 할 얘기 있는데 뭔데? 사실은 나 임신했어.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오메 어째스까 나이 우리 인연이 미쳤어요. 네 나이가 몇인데 니네 먹고 살기도 폭폭해 죽겠는데 네 남편 나이가 몇 살이고 네가 40. 어메 인연 이제 돌았어요. 어떻게 펑펑 우는 거예요. 소리 벅벅 지르면서. 근데 저는 갑자기 화가 팍 났어요. 아니 엄마 잠깐만, 엄마가 지금 내가 왜 뭐가 미쳤는데? 엄마, 내가 옆집 아저씨 애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결혼해서 내 남편 애를 가졌는데 엄마 내가 왜 미친 거야? 엄마 진짜 이상해. 엄마 그렇게 할 거면 나하고 인연 끊어. 그리고 전화를 다 끊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하고의 인연을 끊은 이유는 뭐냐면 저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새 생명을 제 뱃속에 잉태를 했는데 이 아이가 축복을 받아야 될 이 마당에 울고불고 네가 왜 미쳤냐 애를 가졌냐 이 말이 정말 아이한테도 전달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하고 인연을 진짜 끊었어요. 정말 독하죠. 내가 생각해도 진짜 엄마가 여자들은 아이 낳은 여성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 가지면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엄마가 챙겨주는 음식도 먹고 싶고 저는 미역국 김치 엄마의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전라도 분인데 김치를 참 잘 담그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편하고 있다가도 애 가지면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 그냥 눈물이 툭 떨어져요. 그러면 남편은 아 그래, 네가 지금 엄마가 보고 싶은 거구나. 말은 안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남편은 잘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남편은 이제 아예 음식점은 접고 기획사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던 마당이었기 때문에 전화드릴 용기가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배가 점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니까 배가 볼록볼록 예. 아,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가 아이를 낳으러 이제 딱 병원에 갔는데, 근데 제 곁에 있는 사람은 제 남편밖에 없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수술 들어가는 산모 옆에 보면 친정엄마, 뭐 언니, 뭐 시어머니 다 있는데 제 곁에는 오직 남편밖에 없었고, 그래서 수술실로 들어갈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가장 크게 든 생각은 이렇게 수술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고 이 기회를 내가 놓치는 건 아닌가? 굉장히 후회가 들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이미 전화기도 없고 수술 직전에 엄마 나 수술해 이럴 수는 없어서 수술실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고요. 그 아이는 3.94kg의 아주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이제 조리원에 들어가서 이제 남편하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보통 조리원 들어가니까 친정 엄마가 먹을 거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흔한 미역국도 조리원 미역국을 먹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 남편은 이제 혼자 있는 그런 제 모습이 불쌍했는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과메기였어요. 아가 아니에요. 그 과메기가 생선이잖아요. 저는 아이 수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메기 거기 모르니까 둘 다 과메기에다 김에다가 마늘에다 파에다가 막 온갖 양념을 다 넣고 막 먹고 아이를 수유를 했더니 우리 애기 죽다 살았어요. 막 얼굴이 막 애가 얼굴이 빨갛게 바뀌고 그 과메기를 깐나내기 신생아가 그 비린 생선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지였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감기, 아기 때부터 이제 감기를 많이 앓았고, 우리 사실 손도 별로 평소에 씻기 귀찮잖아요. 근데 이 아이 얼굴 한 번 만질 때마다 손 씻고 애 얼굴 만지고 정말 하루에 수천 번 손을 씻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가 아플 때 되면 밤새요. 그죠? 엄마는 잠이 오지 않아요. 혹시 진짜 1분 단위로 이렇게 열을 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열 재는 것 때문에 애가 잠을 더 못 잤을 것 같아. 근데 저는 불안하니까 38도 넘어가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열제 먹여야 돼? 막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신이 모든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엄마를 보냈다는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알랑한 자존심이 뭔지 차마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엄마가 되고 나니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박수 주시면 뭐 어머니라는 노래 들려드리고 박수 안 주셔도 그 노래 하고요. 예. 박수가. 어머니 힘들 때 불러봅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훔쳐 닦으며 날 보고 가엾다 울지 마세요. 나도 이제 엄마라고 불린답니다. 금이야 복이야 좋은 거라면 찾아서 다 해주시던 어머니 그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요. 나쁜 건 어머니 탓이라고 자꾸 이 자식의 덕이라 하고 어머니 평생은 희생이었죠. 나도 이제 죽은 철이 드나 봅니다. 네, 노래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절절하네, 노래가. 그렇죠. 예.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가수이다 보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일에는 저희 아기 봐주시는 이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모님한테 맡기고 저는 제 일을 했지만 주말에는 이모님도 쉬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래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업고 등에 업고 이 어머니라는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저희 부모님께 이제 언제 연락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이 돌이 됐어요. 그래서 돌잔치 때 이제 찾아뵙고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남편하고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부모 자식 간에 용서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다시 아버지의 딸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피부치는 그렇더라고요. 언제 뭐 몇 년 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는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고 그냥 다시 엄마의 딸, 아빠의 딸이 돼서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자식이 워낙 제가 늦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를 찾아가서 아빠를 찾아가서 보는 순간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과연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뵐 수 있을까? 자식은 적어도 20년은 볼 수 있지만 부모님은 10년도 뵙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남편하고 이제 거의 시간이 되면 매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밖에 나가셨다가 고관절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수술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아빠 수술한 것도 뵙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제 지인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발인이기 때문에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저는 그 다음날 이제 행사차 지방을 가고 행사 끝나면 이제 아빠 볼 생각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오빠가 전화를 한 거죠. 아버지가 중환자실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은 고관절 수술하면 이제 몸에 많은 쇼크가 오나 봐요. 그래서 아빠의 모습 뵙지 못하고 중환자실 들어가시고 한 달 만에 이제 세상을 뜨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빠하고 행복한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저는 부모님이 정말 끝까지 제 곁에 계셔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를 잃고 나니까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못해드렸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불효를 저지른 자식이 그렇게 많이 우는 이유가 부모님께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많이 운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이 뭔지 제가 절실히 느꼈고 또 부모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자식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날 아버지가 임종하신 날이 마침 제가 이제 김정현의 효 콘서트를 하는 날이었는데 제 콘서트 다 끝나고 그리고 제가 밥 먹고 그리고 숟가락 이제 저녁 먹고 숟가락 딱 놓고 10분 있다가 바로 임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딸 그냥 열심히 이제 가족도 찾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보고 그리고 콘서트도 이제 잘 마무리하는 걸 보니까 안심이 되셨는지 그렇게 떠나는 걸 보면서 아, 부모란 이런 거구나. 근데 나는 과연 뭘 했을까라는 반성이 정말 크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뭐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부모 없이 태어난 분들은 없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효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남은 저희 엄마 이제 잘 모시려고 전화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또 바쁘다 보면 연락도 못 드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식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이나 두 분은 부모님께 가장 효도를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일단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이제 효도인 것 같고. 그럼요. 그리고 또 뭐 건강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돈 아닌가요? 현실적인. 정확해요. 현금이에요. 그렇죠? 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사실 현금이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좋아하는 건 전국을 돌아다녀도 이건 공통된 좋아하는 선물이에요, 부모님. 그건 바로 보약입니다. 아, 보약. 그 보약은 전화. 자식 목소리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을 가져와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부모님이 기다리는 건 자식 목소리예요. 언제나 내 새끼 언제 전화 오나 기다리는 게 부모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제 부모님께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전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전화 자주 하신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뭐 박수 크게 주셔도 되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엄마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엄마들은, 사실,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시지만, 이제는, 지금은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50대면은, 아이들도 다 크고 나 혼자 남게 되는데, 자식에게 목매달지 말고 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돈에 집착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자식에 집착하면, 자식의 노예가 되거든요. 너무 바라다 보면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서운함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자식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자식이 성년이 됐다면 더 이상 바라지 말고, 본인들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이 당신들에게 갖고 있는 귀한 보물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돈이 없고,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마음만 갖고 계시지, 정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귀한 3가지 보물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가지 보물이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귀한 보물은 뭐냐면요. 바로
포대기예요. 뭐 애기 다 이렇게 포대기 안고 다 사셨잖아요. 근데 아이를 포대기로 업었을 때 엄마와의 접촉할 수 있는 닿는 면이 가장 큰 게 넓은 게 포대기입니다. 상반신이 다 닿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많은 스킨십을 할 때면 아이들은 더 많은 효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부모님은 이런 포대기, 그러니까 포대기는 따뜻하잖아요. 따뜻함을 우리 부모님들은 갖고 계시고 또 하나는 보자기 같은 보물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사실 보자기는 요만하잖아요. 접으면. 그러나 피면은 가장 많은 물건을 쌀 수 있는 게 전 보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렇듯이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 가면 자식들이 집에 가도 막 뭐 하나 싸주려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건 바로 정입니다. 못 줘서 안달인. 지금 70이 넘은 어르신들도 농사를 짓는 이유가 자식들에게 먹을 걸 싸주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이런 정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 하나는 짝대기입니다. 이 짝대기는 뭐냐면 이 지게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사실 힘든 모든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오직 살 수 있었던 힘은 내 자식 굶어 죽이지 말아야지, 내 가족 챙겨야지, 이런 짝대기 같은 힘으로 저는 버텨 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엄마가 뭘 가지고 있어서 다른 애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라고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에게는 이런 포대기, 그다음에 보자기, 이 지게, 막대기, 짝대기 같은 그런 힘이 우리 부모님들에겐 있었더라고요. 그걸 자식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노인 한 분이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분들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른들 볼 때, 특히 이제 가까운 내 부모님 볼 때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전화를 자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자식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도 자기 인생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100세 인생 길잖아요. 남은 게 많은 것 같지만 70인 부모님들은 이제 사셔봤자 뭐 10년에서 20년은 기본이지만 얼마나 제대로 된 인생을 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식에게는 이제 얽매이지 말고 젊은이들도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00가지가 뭔지를 정해서 하듯이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정말 죽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들을 정해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40이 넘어서 아이 엄마가 되고 또 뒤늦은 효도를 하고 있지만 거꾸로 사는 인생은 정말 보람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뭘 하고 싶지라는 거를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것, 머리에서 생각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전해보는 것, 그것이 저는 거꾸로 사는 인생이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9988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 피라미드, 노년이 인생의 꼭지점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년을 과연 어떻게 보낼 거냐. 9988이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정말 잘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을 하는 것. 그게 나이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과감하게 해보는 것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의 가장 큰 기본은 바로 효겠죠. 효. 부모에게 효를 하는 사람은 하늘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기회는 효를 행하는 자에게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잡은 건 본인의 몫이겠지만 그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인 부모님께 효, 그중에서도 전화 한 통화 올리는 거 쉽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요거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버이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가수 김정현 씨의 노래 하나를 청해 들으면서 제가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월, 내월이라는 노래로 네. 오늘 이 강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1월 18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 Swing, swing, come on and dance.